그해 가을을 회고하면서 내가 품는 의문은 이것이다. 수림도 선배가 저지른 그 많은 실수 중 하나였던가? 그리고 나도? 선배의 아내는 이 모든 사태를 훤히 알고 있었던가? 선배는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가? 분홍 리본의 시절. 권여선. 29 늦봄에 난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정확히 1년을 살고 30살 늦봄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을 떠날 당시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기보다 만날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 더 맞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아무 일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더 진실이듯 아무튼 난 서울을 떠나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도 할 필요가 없는 간명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같다. 나는 벗을 고르는데 까다로운 편이다. 물론 내가 남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좋은 벗이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덕목이랄 수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과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자위할 줄 아는 능력에 있다. 눈은 다락같이 높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자의 외로움을 견딜 줄 안다는 뜻이다. 그렇듯 하는 일 없이 만나는 사람 없이 뻔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는데도 내 30즈음이 그녀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못했다는 건 차라리 경이롭다. 그녀들, 나의 그녀들. 새로 옮겨 앉은 신도시 오피스텔에 내가 들여놓은 짐이라고는 비디오 리코더가 내장된 20인치 텔레비전과 컴퓨터 옷장 하나 그리고 흰색 아크릴 책장 5개가 전부였다. 벽면이 좁아 책장을 어수선하게 배치한 탓에 현관에 들어서면 좁은 통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사한 후 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 매료되었다. 커다란 매대와 넓은 통로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공간은 내 오피스텔을 바로크적으로 뻥튀긴 형상이었다. 난 쇼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좁은 직사각형의 오피스텔에 길들어가는 나의 가엾은 육신에 심원한 야망을 심어주기 위해 거의 매일 밤 쇼핑카트를 몰고 마트 안을 질주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내 손에는 양파 한 망, 계란 한 줄, 때로는 폐장 직전에 반액 세일하는 생물 가자미 한 팩이 들려 있었다. 흰 횡선으로 구획된 책장과 매대 사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쯤 왕복한 어느 저녁 무렵이었다. 추적추적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그친 사이 구름이 얇아지면서 노을에 물든 불그레한 하늘빛이 드러났다. 순간 난 뱃속의 기름기가 죄다 빠져나가버린 듯한 강력한 소증을 느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난 양지와 사고를 푹 꼰 뜨겁고 진한 고기 국물을 훌훌 마시고 싶은 욕구에 성급히 장바구니를 챙겼다. 책장으로 치면 백과사전 전용 칸으로 적합할 4칸짜리 높이의 매대인 정육 코너를 어슬렁거리던 난 저렴한 양지육 가격표를 일단 눈으로 점찍은 후 더 싼 물건이 없나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낯선 손이 내가 점찍은 고기 위에 들이웠다. 순간 난 재빨리 포장육을 낚아채 내 쇼핑카트에 던져 넣었다. 나의 경쟁자는 별로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다른 포장육을 고르려고 수수한 반지를 낀 마디 굵은 손으로 찬찬히 매대의 허공을 훑고 있었다. 허리를 깊이 구부린 그 여자의 두드러진 어깨 골격 뒤로 놀랍게도 주 선배의 발랄한 삼각형 얼굴이 나타났다. 철수 선배. 연희. 주 선배는 내가 자기 아내와 고기 다툼을 벌인 사이인 줄도 모르고 나를 아주 반갑게 대했다. 예전에 내게 결별을 선언했을 때 그가 취한 매정한 태도를 생각하면 참으로 뜻밖이었다. 두어 마디도 나누지 않아 우리는 서로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이웃이라는 걸 알고 감격했다. 선배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쉬는 중이었고 그보다 연상으로 보이는 선배의 아내는
건장한 체구와 달리 몸이 안 좋아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라 했다. 우리 셋은 자주 만나 술을 마셨다. 선배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내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선배의 아내는 기뻐했다. 그 친구가 지금 몽골에 가 있다고 하자 그녀는 몹시 골똘한 표정으로 몽골이군요. 하필 하고 말했다. 몽골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려는데 선배가 얕게 코웃음을 쳤다. 선배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말 나온 김에 몽골 냄비에 샤브샤브나 끓여 먹으러 갈까? 나이 드니까 맛없는 걸 먹고 나면 화가 나. 이미 동네 음식점을 두루 섭렵한 바 있는 그들 부부는 신참인 나를 데리고 소문난 맛집 몇 군데를 돌아다녔다. 먹으러 다닐 만한 음식점이 동인한 후 그들 부부는 나를 자신들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 후부터 난 그 집의 단골 술손님이 되었다. 선배의 아내는 내가 아무리 말을 놓아달라고 간청해도 듣지 않았다. 복슬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도 말을 놓지 않을 것 같은 여자였다. 그녀가 유일하게 말을 놓는 상대는 선배뿐이었다. 그것도 똑 떨어진 반말은 아니고 말을 뭉쳐 끝을 흐리는 식이었다. 그녀는 잔소리가 없는 여자였다. 다만 선배가 담배를 끝까지 마디게 피우는 버릇에 대해서만은 종종 주의를 주곤 했다. 그리고 스스로 담배를 반 넘게 태우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그녀는 선배의 아내라기보다 지혜로운 수호신 같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생선 요리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그녀가 만든 생선 요리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한 것은 구이도 탕도 아닌 조림이었다. 들기름과 식초와 고추장을 어찌어찌 배합하여 기본 양념장을 만든다는데 어떤 종류의 생선이든 기가 막히게 조려냈다. 반면 내가 슬슬 손맛을 들여가고 있는 야채 쪽은 젬병이었다. 육류는 선배가 별로 즐기지를 않는다며 가끔씩만 요리했는데 맛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우린 소주로 몇 번 경을 친 후 우아하게 와인으로 주종을 선회했다. 그래서 난 선배네 갈 때면 마트에서 화이트 와인을 한 병 사가지고 갔고 선배의 아내는 주로 생선 요리를 내놓았다. 게다가 그 집 냉장고에는 언제나 갖가지 과일이 풍족하게 들어있어 난 따로 값비싼 과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었다. 여름 내내 그들은 나를 애완동물처럼 보살피고 살찌우려 했고 난 기꺼이 그들의 복슬 강아지가 되었다. 그녀는 깍듯한 존댓말로 몽골에 가 있는 남자친구의 안부를 꼬박꼬박 묻곤 했다. 앙증맞은 여성적 애틋함을 결여한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그녀와 난 시종일관 서로에게 예절 바른 거리 감각을 유지했다. 선배 부부를 만나면서 호사를 누린 내 혀는 이제까지의 금욕적인 식단을 거부하고 점차 제 나름의 무엄한 요구를 해왔다. 생선과 과일은 충분히 맛보았으나 육류를 맛볼 기회를 달라는 식이었다. 그럴 때면 난 마트에서 손바닥 크기의 등심이나 안심을 사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워 먹기도 했다. 고기를 구울 때만큼은 혼자 술 마시기가 아쉬운 법이지만 선배네 부부가 육류를 즐기지 않는다니 하는 수 없었다. 어느 날 내게서 이런 사연을 전해들은 선배의 아내는 대단히 서운해했다. 이 사람이나 그렇지 난 먹는 거려. 다음엔 나만이라도 불러줘요, 연희 씨. 선배가 덧붙였다. 나도 먹어. 즐기지 않는다 뿐이지. 예의상 그랬으려니 싶으면서도 난 안심을 사서 찹스테이크를 만든 날 그들 부부를 내 오피스텔로 초대했다. 재료만 신선하면 찹스테이크만큼 만들기 쉬운 요리도 없었다. 그들 부부는 내가 당근마저 가위로 자르는 묘기에 감탄했으며 뜻밖에도 완성된 요리를 잘 먹어주었다. 고추장 양념을 한 돼지 불고기를 볶았을 때도 왕성한 식욕을 보였고 내가 큰맘 먹고 소갈비찜에 도전했을 때는 거의 과식을 감내하는 수준이었다. 난 그들과 교제하는 내내 그들이 나보다 육류를 덜 즐기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술을 먹지 않는 날이면
난 10층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길 건너편 그들 아파트의 복도를 비추는 노란 불빛과 복도로 면한 조그만 직사각형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흰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물론 나는 개츠비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어느 새벽엔 흰 사각의 형광등 불빛이 탁 꺼지는 순간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 방은 선배가 서재로 쓰는 방이었다. 난 선배의 손가락이 스위치를 눌러 끄는 감촉과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건너가기 위해 그의 맨발이 나뭇결 무늬의 마룻바닥을 내딛는 감촉을 상상했다. 문득 허공을 사뿐히 건너가 그들 부부의 어두운 침실에 몰래 숨어들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얼른 회개하듯 잊지도 않은 남자친구가 어서 몽골에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경건한 러시아 농부처럼 마음의 성호를 그었다. 더 이상 주선배네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동네 술집을 전전하게 된 것은 가을 학기에 선배의 아내가 복직하면서부터, 다시 말해 음주의 판이 달리 짜여지면서부터였다. 그녀가 생선 요리에서 손을 떼자 이상하게 나도 고기 요리를 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바쁘기 때문에 요리를 그만두었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관성으로 요리를 그만두었다. 오히려 뭔가를 자번자번 만들어 먹기 시작한 쪽은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날이 많아진 선배였다. 그 가을 선배는 종종 내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울리고 부재중을 알리는 여자 목소리에 자동 응답이 나가면 어김없이 이 아줌마 멘트 좀 바꾸지 라고 빈정대는 선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선배 저예요. 오전에 장을 봤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 우울한 소식이네요. 퀴즈 하나. 이건 생각보다 안 비싸더군. 중국 음식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야채의 일종. 양파는 아닐 테고 버섯? 점심에 볶아 먹었어. 은행? 내가 은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은행이 중국 음식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건 치즈 빛깔 나는. 혹시 죽순? 축하. 이왕이면 중국 잡채를 만들지 그랬어요. 귀찮아서 죽순만 볶아 먹었어. 그래도 맛이 담백한 게 괜찮더군. 늦가을 저녁 따뜻한 정종을 한잔할 양으로 만났을 때 선배는 나를 이끌고 다짜고짜 축현 매장으로 향했다. 육류를 즐기지 않는다는 양반이 어쩐 일인가 했더니 역시 우유를 사려는 것이었다. 아내가 내일 아침에 먹게 좀 사다 달래. 언니 집에 있으면 같이 나오지. 아니, 학교에서 전화로 주문하네. 수는 원격 조정이야. 술 먹고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사두려고. 선배는 양말 한 켤레를 살 때도 비교적 꼼꼼히 고르는 편이었다. 10여 분 동안 냉장고에서 온갖 우유를 꺼내 성분과 가격을 비교하여 매대 여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해놓은 끝에야 그는 가까스로 마음에 드는 우유 한 팩을 골라 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값을 치렀다. 봉투값이 20원이라는 말에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우유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쓰는 물건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선배는 예전부터 들고 다니던 검은 직사각형의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소위 짭새 가방이라 불리던 지퍼를 열지 않고도 앞뒤에 뭔가를 잔뜩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달려있어 거기서 짭새가 사과탄이나 접힌 곤봉 따위를 쉽사리 꺼내들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 가방을 보자 내가 한때 그를 흠모하며 스크럼 속에서 애타게 그의 뒤통수를 찾던 시절의 설렘과 그가 내게 결별을 선언하던 순간의 막막함이 함께 떠올랐다. 선배는 술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점에 들렸다. 책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내용의 5분의 1 정도는 통독을 하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도서 카드를 꺼내 누적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환산한 후 잔액을 치르고 하드커버로 된 이론서 한 권을 구입했다. 우린 조촐한 일식집에서 정종과 꼬치구이를 시켰다. 은행꼬치를 집어들며 선배는 옛날 고향집 마당가 아름드리 은행나무에서
매년 67가마니의 은행을 수확하곤 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집 사촌들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재산 싸움이 났고 명의가 복잡하게 되어 있던 그의 고향집은 큰집 사촌들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촌들도 낯짝이 있었던지 바로 그의 고향집에 지쳐 들어오지는 않고 그렇다고 때려 부수지도 않은 채 한동안 집을 폐가로 비워놓았다고 한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처럼 가을. 마을 사람들이 빈집에 와서 은행을 마구 따가는 걸 본 큰집 둘째 사촌은 기상천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선배는 정종을 마시고 바로 고향집 그 은행나무에서 수확한 것인 소중하게 꼬치에서 은행 하나를 뽑아 먹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소문인즉 어찌 작은아버지가 수십 년 살던 집을 돌아가시자마자 큰집 조카 녀석들이 빼앗을 수가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자기네 명의의 집이 그런 적대적인 의견을 품은 마을 사람들의 손을 탄다는 사실에 극도로 민감해진 큰집 둘째 사촌은 도끼로 은행나무를 반 넘게 찍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둥치를 다 찍어버리기가 힘에 부쳐 그랬는지 그만하면 충분히 분풀이를 했다 싶었는지 하여간 완전히 찍혀 넘어가지 않은 고향집 은행나무는 그렇게 흉물스러운 불구의 포즈로 서서히 죽어갔다. 은행나무의 안단체적 고사에서 고향집의 깊은 상을 체험한 선배는 무한한 감회에 젖어 연푸른 은행 하나를 또 한 번 상징처럼 뽑아먹었다. 은행나무가 찍혀 넘어간 연도를 들으니 출감한 선배가 정체불명의 시 개간지를 내는 출판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그때 선배가 얼마나 사납고 무례한 인간이었는지를 난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본사 건물 지하다방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완전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내게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그는 세상 어떤 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과거와 연루된 일일 경우 더욱 냉랭했다. 돌아보면 잡히는 게 없어, 잡히는 게. 만나는 내내 선배는 이 말만 맥빠지게 되풀이했고 헤어질 무렵엔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완전한 결별의 뉘앙스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도 29의 가을을 지나고 있었다. 은행에서 촉발되어 매우 감상적이 된 선배는 새삼스레 옛날 얘기를 나른히 늘어놓았다. 난 웃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면서 때로는 분개하기도 하고 아는 대목에서는 말을 보태기도 하면서 정종과 꼬치구이를 먹었다. 불온을 자처하는 친구들이 사복의 눈을 피해 교정 한 귀퉁이 고즈넉한 곳에서야 비로소 동지를 아른 척하는 첩보놀이에 목숨을 걸던 시절이었다. 그들 수첩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시간, 장소가 언제나 암호문 같은 약자와 숫자로 빽빽이 적혀 있다 이내 뜯겨나가곤 했다. 그러나 교정의 나머지 곳들은 언제나 참으로 교정다웠다. 어느 시절이나 교정의 잔디는 푸르렀고 건물 그늘은 짙었고 청춘들은 여위고 착하고 부지런했다. 학생 식당으로 향하는 돌계단, 때로 몇 걸음 지나쳐버린 지인들과 뒤늦은 인사를 하느라 돌아볼 때 불규칙하게 박힌 돌에 세게 부딪히던 단화 밑바닥의 기억. 예술대학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있던 10여 분. 물감으로 얼룩진 앞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긴 생머리를 날리며 풀벌레가 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고 간간히 들려오는 악기 소리 한 음개씩 우아하게 지려밟으며 점차 고조되던 여학생의 소프라노. 위로 올라갈수록 좁고 가팔라지는 사다리를 타는 듯한 불안과 매혹. 때로 공대 앞 잔디밭의 적요. 가끔 터져나오는 사내 녀석들의 우악스러운 외침. 볕이 드는 식당의 창가 아니면 건물이 각을 만드는 마른 목골의 잔디밭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눈에 띄지 않고 놀 때 보이는 조용함. 그 집요하고 순수한 즐김은 어쩐지 부럽고도 마음 아팠다. 교내 시위로 사복들이 출동하거나 교문 싸움으로 정경부대가 진입하여 색색의 사과탄이 터지고
무시무시한 지랄탄 폭음이 진동할 때면 그들은 카드를 접고 일어나 카드를 펼쳤던 손으로 모난도를 찾아 쥐기도 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학교 근처에 늘비하던 방석집, 몇 안 되던 룸바형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어처구니 없이 치르거나 받아낸 보상금들, 문제 학생으로 지목된 후 얼굴도 본 척하지 않던 지도교수가 시골에 사는 부모님과 손잡고 교도소로 면회온 얘기, 그 교수의 추천으로 들어간 출판사에서 편집위원과 한판 붙었던 얘기, 언젠가 한번 들어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얘기들이 선배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헤어질 무렵 선배는 고개를 젖히고 아청빛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난 그의 목뼈가 만드는 날카로운 꼭지각을 쳐다보았다. 저 빛깔을 그냥 두고 가긴 그렇지?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자, 연희야. 선배와 난 서로 갈라서야 할 횡단보도 앞 보도에 잠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문득 공포스러워. 어떨 때 그래요? 선배는 멀뚱히 날 바라보았다. 어떨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스타일, 내 기질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야. 내 인생이 언제 결정났나? 뭐가 기결이고 뭐가 미결인가? 그런 게 알고 싶어져서 며칠 전에 A4 7장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일찍 결정났다는 결론이야. 대학 들어와서 결정된 게 아니더라고.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중학교 때도 아니야. 내가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서부터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거야. 어쩌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더 올라가면 수태되던 그 순간부터 태초에 기질이 있었던 거지. 운명론자 철수네요. 선배는 흥 코웃음을 치며 담배를 비벼 껐다. 그만 찢어지자. 너무 하염없다. 그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더니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순간 난 경악하여 그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선배, 왜 그래요, 가방이? 검은 가죽 가방의 절반가량이 희끗희끗했다. 그가 웬 호들갑이냐는 얼굴로 가방을 돌려대자 가방에서 희뿌연액이 뚝뚝 떨어졌다. 우유였다. 그가 길에 앉을 때 무심코 가방을 깔고 앉는 바람에 우유팩이 터진 모양이었다.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2배는 비싼 우유액은 그가 그토록 엄중선정하여 구입한 하드커버의 이론서를 떡이 되게 적셔놓았다. 대책 없이 나를 바라보는 선배 앞에서 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내가 자주 목도한 바 아내를 동반하지 않은 선배는 촘촘하고 완벽한 듯 보이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아내가 없을 때에만 출몰하는 실수투성이 괴물을 기르고 있었다. 난 그의 인생이 언제 결정났나 하는 문제보다 이 작고 어수룩한 요괴가 언제부터 그의 울타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나 하는 것이 더 궁금했다. 공원 잔디밭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반드시 열쇠를 빠뜨려 총알같이 달려와 또 잃어버리셨네요 하고 문을 따주는 단골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했다. 새로 이사간 신도시에서의 가을은 그렇게 안온하고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그의 가을을 회고하면서 내가 품는 의문은 이것이다. 수림도 선배가 저지른 그 많은 실수 중 하나였던가? 그리고 나도? 선배의 아내는 이 모든 사태를 훤히 알고 있었던가? 선배는 아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가? 새해가 된 후 난 1월 한 달 내내 30이라는 새로운 나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담배를 많이 피웠고 매일 새벽 혼자 술을 마셨다. 안주는 프라이팬에 구운 생선이었다. 선배의 아내가 만들었던 여름날의 생선조림이 그리웠지만 내 솜씨로는 어림없었다. 난 마트에서 싸게 산 새 두rum의 조기 60마리를 한 달 동안 먹어치웠다. 눈 감고도 프라이팬 위의 조기를 언제 뒤집어야 할지 알게 되고 믿기 힘들 만큼 짧은 시간에 잔 가시까지 빈틈없이 발라내는 솜씨가 되었지만
내보여 자랑할 데도 없었다. 어느 날인가는 조기 대가리 아랫부분에 박힌 비린 살점의 맛에 감격하여 오랜만에 열렬한 시를 쓰기도 했다. 사람으로 치면 턱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는 삼각형 모양의 검붉은 살점 한 쌍이 박혀 있었다. 능숙한 젓가락질로 그 살을 뽑아낼 때면 마치 조기에 혀를 뽑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오피스텔 구석구석에 눅진한 생선 비린내와 담뱃진 냄새가 배어 취하지 않고 잠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베갯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구역질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다. 이 모든 불건전한 조건 탓인지 30이라는 나이에 관한 내 사고는 별 진전 없이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 모든 자연수가 그렇듯 내가 겪어온 모든 나이들, 그리고 내가 겪어갈 모든 나이들이 각각의 고유성을 갖고 있었다. 30대의 첫 번째 나이가 10대의 여덟 번째 나이나 50대의 세 번째 나이보다 더 의미심장할 까닭이 없었다. 30이 특별한 것은 모든 숫자가 특별하다는 바로 그 평범한 진리에서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녀들을 만난 내 30쯤은 지금에 와서도 특별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가끔 난 할인마트 정류 코너에서 주선배 부부를 우연히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우연에 대해서는 후회해봐야 부질없지만 부질없다고 해서 후회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하여 부질없다는 말을 되뇌다 보면 내 머릿속에는 30살의 1월 내내 파먹었던 조기 대가리 속 60쌍의 작은 혀 모양의 붉은 살점이 떠오른다. 혀가 한 쌍이라면 우린 더 부질없을지도 모르지만 혹 덜 부질없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혀가 둘이었다면 내 삶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달랐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선배의 아내와 수림, 그녀들은 어쩌면 오래전에 퇴하하여 내 혀뿌리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한 쌍의 혀였는지도 모른다. 줄창 조기 2마리씩을 구워 60마리의 조기를 다 해치우자 어느덧 1월 31일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저녁 식사쯤이면 전화기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선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난 텔레비전을 보며 늦은 저녁을 먹었다. 더 이상 구울 조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난 안도하면서도 불안했다. 밥상을 치울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오연희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선배의 주문대로 기계음을 지우고 공을 들여 녹음한 나의 육성이었다. 이 아줌마 멘트 바뀌었네. 녹음한 내 목소리를 처음 듣는다니 선배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은 건가. 난 팔을 뻗어 무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선배, 저예요.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저녁 안 먹었지? 아니요. 벌써 먹었어? 그가 놀란 듯 물었지만 시간은 벌써 10시를 지나고 있었다. 네. 오피스텔 앞인데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저녁 먹었어요. 그럼 술이나 한잔하게 나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선배가 확실한 미끼를 던졌다. 나와봐. 소개해줄 친구도 있고. 친구 누구? 나와 보면 알아. 거기가 어딘데요? 선배는 내가 아는 건물 2층에 있는 해물탕집에 상호를 댔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면서 난 기껏 1살 더 먹은 나이를 놓고 내가 그 나이의 8%가 넘는 시간을 소모해버렸음을 알고 까닭없이 억울했다. 해물탕집 현관에는 긴 여성용 부츠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선배와 마주 앉은 여자는 물에서 막 건져낸 듯 까만 머리칼을 찰싹 붙여 머리통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쩐지 내 눈에 선배의 아내와 닮아 보였지만 몸집도 나이도 그 반밖에 안 되게 애띄었다. 내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지? 김수림이라고. 아니,
난 선배에게서 그녀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선배가 한때 재직했던 출판사의 직원이었으며 30에 미혼이라고 했다. 그녀를 소개하는 선배의 이마에는 그녀를 노자의 요술 당나귀처럼 착착 접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은 심정이 절절히 새겨져 있었다. 어려 보이지? 선배는 그것이 마치 자기 노력의 결실인 양 득이 만면하여 물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이 친구도 어려 보이는데요, 뭐. 이 친구? 내 눈꼬리가 저절로 치켜 떠졌다. 난 별로 어려 보이는 편 아닌데요. 말 놔. 그녀의 당돌한 대꾸에 난 선배를 바라봤다. 그래, 동갑인데 말 놓으면 좋지. 선배는 내 눈치가 수상하자 얼른 이렇게 덧붙였다. 처음이라 선뜻 놓기는 좀 그렇겠지만. 처음에 안 놓으면 영영 못 놓죠, 편집장님. 그녀의 야물딱진 말에 선배는 실없이 웃었다. 그건 그렇지. 항상 초기화가 중요하지. 내가 옛날에 어떤 교수들한테 들은 얘긴데 말이야. 니들 곰발바닥 요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아니, 난 그 얘기를 이미 2번이나 들은 적이 있었다. 선배는 내게 하지도 않은 얘기는 했다고 우기고 이미 한 얘기는 하지 않은 척 하고 있었다.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 곰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서 곰이 펄쩍펄쩍 뛴다. 충분히 뛰었다 싶으면 곰을 철판에서 내려놓고 철판 바닥에 붙은 곰의 발바닥 살점을 먹는다. 다친 곰은 잘 치료해서 발바닥에 새살이 돋으면 다시 철판 위에 올린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선배는 들뜨고 허둥대는 어조로 늘어놓았다. 그의 아내와 내가 돌연 양손을 오그리고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움켜쥔들 그를 이처럼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이, 설마. 그때 선배의 아내는 웃었다. 내 반응도 비슷하게 회의적이자 선배는 열을 올렸다. 진짜라니까. 곰 발바닥 요리를 한다고 곰을 한 마리씩 잡으면 그 비용이 얼마야. 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곰 쓸개에 빨대를 꽂아서 웅담즙 빨아먹는 거 하고 똑같은 이치지. 그럴 거야.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잔인한 지혜를 낼 수 있어. 우리의 표정이 그쪽으로 기울자 선배는 크게 만족했다. 그 만족감 때문이었는지 선배는 나와 단둘이 술 마실 때 또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선배의 수다를 듣는 내내 수림은 작은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3번째로 되풀이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그런 고통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곰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규칙적인 고통의 순환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면 인간은 미치거나 목을 매지 않았을까. 죽음을 몰라 죽음을 향해 치달려 가지도 못하는 곰의 황폐한 절망감을 생각하자 난 자살을 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절감했다. 몸에 꽉 달라붙는 검정 가죽 재킷에 스판 바지를 입고 롱부츠를 신은 수림의 몸은 놀랍도록 민첩해 보였다. 그녀는 가로수 밑에서 부추 앞 부리로 흙을 툭툭 파고 있었는데 쩡쩡한 겨울 추위 속에 던져진 하나의 사물처럼 견고하고 응축된 모습이었다. 선배가 담배를 물고 어슬렁거리며 내게 다가와 그녀를 오피스텔에서 재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무엇이든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키는 사역의 여왕이었다.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쟤를 좀 싫어해. 왜요? 수림이 가까이 오는 바람에 난 대답을 들을 기회를 놓쳤다. 그녀는 내 오피스텔로 가는 것에 아무 이의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재워줄 것을 확신하여 아예 우리 집에 갈 때 어떤 술과 안주를 사가면 좋을지 의논을 붙이는 지경이었다. 우린 편의점에서 와인을 몇 병 사고 육포와 잣을 샀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은 코를 심하게 찡긋거렸다. 선배는 내 오피스텔에서 반나절쯤 수협 공판장에서 어정거리고
반나절쯤 국립도서관의 밀폐된 흡연실에서 줄담배를 피운 다음 밤안개를 잔뜩 맞으며 걸어온 노숙자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내가 즉석 북엇국을 끓여오는 동안 수림은 테이블 세팅을 끝내놓았다. 선배는 좀 피곤한지 구석에서 졸고 있다가 술자리가 시작되자 합류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신바람이 난 수림이 분주하게 CD를 바꿔 틀고 와인을 홀짝거리고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워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선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탁구공만한 주먹으로 그를 때리며 웃기 시작했다. 왜? 선배는 즐거워 어쩔 줄을 몰랐다. 난 가짜 이빨 해박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편집장님. 그녀의 편집장은 윗니 의치가 보이지 않게 허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감옥에서 부러진 이빨이었다. 그것도 고문의 영광이 아니라 부주의하게 뒷짐을 지고 걷다 살얼음이 낀 바닥에서 미끄러진 때문이라고 들었다. 선배가 기분이 좋거나 멋진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입을 벌리지 않고 흥흥 하고 얕게 코웃음을 치는 버릇도 어쩌면 의치를 싫어하는 수림 때문에 생긴 버릇인지도 몰랐다. 수림이 고개를 까딱거리며 무슨 시를 외운 걸 계기로 내 서가에 꽂힌 시집이란 시집은 모조리 술자리로 불려나와 수청을 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날이 이미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에야 선배는 큰 길 건너편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고 수림은 인사불성이 되어 내 이불 위로 쓰러졌다. 고양이처럼 작은 그녀의 두개골은 그녀가 지닌 해교한 정체성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난 그녀가 변덕스럽고 질이 안 좋은 여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추위에 떨다 깨어났을 때 수림은 가고 없었다. 난 비어있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불에서는 여전히 풍찬 노숙의 냄새가 났지만 베개에서는 짙은 과일 향이 풍겼다. 수림의 머리카락에 발려있던 무스 냄새였다. 난 얼른 베개를 뒤집어 베고 다시 잠들었다. 자는 동안 난 어떤 기척을 느꼈다. 분명 누군가 실내에서 살금살금 움직여 다니는 소리였다. 난 벌떡 일어났다. 그제야 내 급격한 움직임에 따른 공기의 변동으로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일어났어? 작은 검정 도깨비 같은 것이 책장 사이 통로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난 기겁을 했다. 아직 안 갔어요? 말 놓으라니까. 잠깐 마트에 다녀왔어. 뭐 좀 먹을래? 아직 뭘 먹기는 힘들겠는데. 그럼 더 자. 난 난감했다. 저 애는 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난 숙취의 힘을 빌려 다시 잠들었다. 어느 순간 수림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더 자면 속 쓰려서 위에 안 좋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난 마지못해 일어났다. 새벽까지 난장으로 어질러져 있던 오피스텔을 그녀는 꽤 말끔하게 치워놓았다. 새벽까지만 해도 술상이었던 밥상 위에는 깨와 김가루를 뿌린 죽과 잘게 썬 김치가 놓여 있었다. 뜻밖의 수저는 한 벌뿐이었다. 같이 안 먹어요? 말 놓으라니까. 난 못 먹어. 그럼 나 때문에 만든 건가? 난 어정쩡한 말투로 물었다. 그건 아니야. 내가 고기를 안 좋아해서 야채죽으로 끓인 걸. 생각해보니 안 먹는 게 좋겠어서 그래. 나도 개운한 속은 아닌데 한 숟갈이라도 먹으라면서. 웬만하면 같이 먹지. 아니, 난 속은 멀쩡해. 그럼 먹지 못할 사정이 있어. 수림은 깊은 사연을 품은 듯한 미소를 지었는데 툭하면 신비한 채 하려는 여자들의 못된 습성 중 하나인 것 같았다. 막 씻고 난 후인지 그녀의 머리칼 끝이 조금 젖어 있었다. 내가 억지로 죽 한 공기를 비우자 그녀가 커피를 끓여올까 물었다. 난 그만두라고 했다. 그녀가 언제 가려는지 막막했다. 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피워 물자 그녀가 입술을 쫑긋거리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돈 30만 원만 빌려줘, 연희. 30만 원?
나 지금 돈 없는데. 은행에 가서 카드로 찾아서 빌려주면 되잖아.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난 아찔해졌다. 죽 한 그릇에 30만 원이라니. 아까 마트 가면서 약국에 들렀어. 집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상대로야. 난 정말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몰라. 따져보니 8주쯤 된 것 같아. 이토록 작고 마른 그녀의 몸속에 무언가 다른 생명체가 숨쉬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믿기지 않았다. 더 고민하기 싫어서 지금 바로 수술 받으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받는 대로 곧 갚을게.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 난 수림에게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병원에도 가야 했고 수술 받은 뒤에 오피스텔에 데려와 낮잠도 재워야 했고 잠에서 깬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쏟아놓는 애를 두 자릿수로 떼기까지의 그간의 찬란한 연애 이력도 들어야 했다. 원하지도 않는 비밀을 덜컥 공유하게 된 탓에 난 저녁 9시부터 뭉개는 그녀를 참아야 했다. 술 먹으면 안 되겠지? 염증 생기니까. 그런데 되게 먹고 싶어. 나 그 사람 미워 안 해. 편집장님 잘못 아니야.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연희도 그건 알아야 돼. 수림이 현관문을 나서며 의연히 이렇게 말했을 때 난 그녀가 가주는 것만 기특해서 그 불쌍한 사람이 다름 아닌 주선배라는 걸 의식하고 놀랄 틈도 없었다. 그저 있는 힘껏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을 따름이다. 그녀를 보낸 후 난 오피스텔 안을 서성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를 걸치고 구족 화가들이 보낸 한 달이나 지난 연하장 묶음에 수치 거부라고 써서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다. 무언가 야박한 짓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우체통에 연하장 묶음을 던져놓고 돌아오는 길에 북적북적한 맥주집에 들러 안주 없이 1000cc를 시켜 서너 모금에 나눠 마셨다. 난 불어 비틀거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헤매다 협소하고 난잡한 내 영혼의 은유 같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책장들 사이에 여전히 참기 힘든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그때 하나의 신호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아, 나 죽는 줄 알았다. 하루 종일 잤어. 조금 전에 일어나서 퇴근한 아내랑 전복죽 먹고 들어왔네. 넌 뭐 좀 먹었냐? 그래, 수리미는 아침에 갔지? 걔가 어디 남의 집에서는 통 잠을 못 자는 애거든.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 애인지 몰라. 어때, 애가? 재밌고 괜찮지? 난 얕게 코웃음을 쳤다. 전화를 끊고 난 수리미 정돈을 한답시고 엉망으로 꽂아놓은 시집을 죄다 뽑아 내 관념의 질서에 맞게 차근차근 다시 꽂았다. 마지막 시집을 꽂으면서 문득 난 나 자신이 부도덕하다고 느꼈다. 그 느낌은 선배가 자신의 기질 자체가 공포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던 때의 느낌과 비슷할지도 몰랐다. 순간 툭하고 뭔가 나를 치고 지나갔다. 아니, 내가 그것을 툭 쳤는지도 모른다. 골문 부위처럼 민감한 그것. 오래전에 단념했다고 믿었던 그것. 그러나 어느 틈에 녹익어 진물을 흘리는 그것. 입안에 다소 끈끈하고 신침을 고이게 하고 미간을 오그라들게 하는 그것. 툭 건드려진 뒤부터 움찔움찔 움직이며 몸을 비트는 그것. 난 책장의 흰 가로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울면서 내가 내 뒤통수를 내리찍는 이런 상쾌함이 없다면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생각했다. 나비였던가. 선배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난 목장갑을 끼고 책박스를 꼭꼭 노끈으로 죄어 리본형 매듭을 지은 후 가위로 자르고 있었다. 흰색 아크릴 책장이 칸칸 비어갔다. 신도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할인마트의 거대한 매대와 통로를 거닐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하던 참이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선배의 아내는 크게 놀라거나 힐난하는 기색도 없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 주방용품은 묶어놓지 않아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난 선배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이런 종류의 말을 수리맥에서도 들은 기억이 났다. 마침내 도장을 찍듯 그녀가 말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해요. 난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부부의 결심을 바꿀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선배의 아내인 나이 든 그녀를 향해 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마에 해질녘 무사의 피로와 같은 잿빛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반 넘게 태우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또박또박 물었다. 연희 씨 약혼자는 아직도 몽골에 있나요? 난 그녀의 의도를 몰라 표정이 굳었다. 인도로 간다나 봐요. 난 무뚝뚝하게 상상의 애인을 인도로 보내버렸다. 인도군요. 하필. 그녀는 이번에도 하필이라는 모호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난 그녀에게 인도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우린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리에 어떤 발작적인 호기심이 차올랐다. 언니, 그 생선조림이요. 혹시 카레가루 넣지 않았어요? 카레가루요? 그녀가 입끝을 올리며 수상쩍게 웃었다. 카레가루는 아니에요. 그녀는 생선조림의 비법을 내게 말해주고 싶은 눈치가 아니었다. 그녀답지 않은 인색함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전해 여름과 가을, 겨울, 그리고 그해 초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모조리 괄호를 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랬다. 그토록 완전한 무의도식과 정적과 비린내의 시절은 한 번이면 좋겠다. 아무튼 카레는 아니란다. 그럼 뭘까? 통후추? 월계수잎? 그러나 더는 물을 수가 없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현관에서 어수선하게 흩어진 노끈들을 구두와 부리로 밀어놓던 그녀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내게 똑 떨어지는 반말을 했다.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니들? 난 무슨 변명인가를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조여들면서 혀뿌리가 갈라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혀뿌리가 고치처럼 툭 터지면서 팔랑거리는 두 개의 날개가 돋아났다. 두 혀는 서로 얽혀들고 리본처럼 꼬였다. 그녀에게서 터져나온 말인지 내게서 터져나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칠 듯 펄떡이는 심장 때문에 빗장뼈가 들썩거렸다. 나쁜 것, 천한 년. 네가 진정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남자나 시련 때문이 아니라 네 하찮음, 네 우열함, 네 교정되지 않는 악마성 때문에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삶을 저주해 본 적이 있느냐?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죽음밖에, 그 무서운 백지의 차원밖에 남지 않았음을 절감해 본 적이 있느냐?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옥인 시체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것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단장의 관념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없겠지. 있을 리가 없지. 그저 그 잘난 구멍 하나와 그 구멍을 둘러싼 껍질만을 신주처럼 모시는 네가, 포주처럼 제 몸뚱이 하나 잘 건사해서 사내에게 먹이로 던져줄 줄밖에 모르는 네가, 시를 읽고 쓰는 것도, 재즈를 듣고 우는 것도, 곶감 빼먹듯 대학 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술을 마시는 것도, 고기나 생선을 꺼리고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오직 남자에게 특별히 각인되기 위해서인 네가 그럴 리가 없지. 선배의 아내가 떠난 후 난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옅은 물안개 때문에 건너편 그들 부부의 아파트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나비였던가.
눈앞에 무엇인가 팔랑거리며 지나갔다. 난 창을 열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었다. 희고 팔랑거리는 물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0층에서 내려다본 오피스텔 주차장 화단엔 무성한 진초록 잎사귀 위에 붉은 장미들이 찔린 상처럼 박혀 있었다. 툭 빗방울이 콧등에 떨어졌다. 열변을 토하던 주선배에게서 불시에 튀던 침의 크기 정도였다. 그때처럼 난 웃으며 손으로 콧등을 문지르다 움찔했다. 온통 붉게 페인트 칠된 목장갑의 손바닥에 빗물이 피처럼 묻어났다. 난 내가 기다린 것이 몽골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모종의 극단적인 파국이었음을 알고 있다. 언니라고 살갑게 부르면서 선배의 아내를 기망한 나. 섹스 광인 수림을 한없이 혐오하면서도 온 정력을 다해 질투한 나. 모든 정보를 모른 척 누설한 나. 고립이란 명분 뒤에서 늘 추잡한 연류를 꿈꾸어온 나. 다시 이삿짐을 쌀 때쯤 내 혀는 원래대로 곱게 접착되어 있었다. 현실은 한 입 속에 두 혀를 갖지 않는다. 난 노끈을 리본 모양으로 단단히 묶으면서 그래도 혀가 한 쌍이었다면 비록 고통 속에서라도 철판 위에 곰을 춤추듯 보이게 하는 한 쌍의 곰발바닥처럼 내 혀가 번갈아 내디딜 수 있는 찰나의 유예를 허락하는 한 쌍의 분개하는 욕망이었다면 내 삶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30살의 반이 지나가고 반이 남아있는 갈림길에서였다. 몇 년 후 난 아는 사람에게서 주선배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슨 볼일이었는지 그들 부부는 고사한 은행나무가 있는 선배네 고향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한다. 상징적 의례를 중요시하는 선배의 성정으로 보아 아마 이혼하기로 한 사실을 아버님 산소에 고하러 간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지프 뒷바퀴가 빠지면서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 한 바퀴 핑그르르 돌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운전을 하던 선배의 팔이 비틀렸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선배의 아내가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것뿐이었다. 견인하러 온 기사와 구급대원들조차 그들 부부의 경미한 부상에 약간 속은 얼굴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병원 두 군데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선배의 팔에 미세한 금이 간 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후 그들은 계속 신도시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아직도 아이는 없다고 했다. 매우 잘된 일이라고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차분한 내 혀는 거듭 중얼거렸다.